내 이름은 김순자, 올해 63이다. 평생을 시골에서 살았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나는 혼자 남은 논밭을 지키며 두 아들을 키워냈다. 큰아들 민수는 회사에 다니고 둘째는 군대에 있다. 그 중에서도 내가 마음을 쏟은 건 첫째, 민수였다. 공부를 잘하지는 않았지만 성실했고 내 말을 잘 들었다. 그렇게 어렵게 대학을 보내고 서울에 취직시키기까지 내 인생의 절반이 갔다. 나는 늘 검은 손톱 밑에 흙을 닦을 시간도 없이 일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논에 나가고 저녁엔 장터에서 고추며 마늘을 팔았다. 하루 벌어 하루 살았지만 그래도 행복했다. 왜냐면 그 돈으로 아들 학비를 내고 월세를 보내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게 내 인생의 의미였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했다. 여자친구가 있다며 사진을 보여줬는데 세련되고 예뻤다. 서울 여자, 회사 동료라고 했다. 그녀의 이름은 지은. 처음엔 반가웠다. 아, 이제 내 아들도 가정을 꾸리는구나. 나는 결혼식 전날까지 김치를 담그고 멸치볶음이랑 장아찌를 싸서 올랐다. 시골에서 서울까지 4시간 버스를 타고 올라가면서 마음속으로 계속 다짐했다. 이제 진짜 가족이 생기는구나. 잘해야지. 며느리한테 엄마처럼 따뜻하게 해줘야지. 하지만 서울역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달랐다. 민수가 나를 보자마자 피곤한 얼굴로 말했다. 엄마, 이번엔 그냥 오시지 말지 그랬어요. 짐도 많고.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야. 엄마가 싸운 거야. 너랑 지은이 먹으라고. 그때 옆에서 며느리 지은이가 내 가방을 흐기 쳐다보더니 코끝을 찡그리며 말했다. 시골 냄새가 좀 심하네요. 민수 씨, 환기 좀 시켜요. 그 말은 내 가슴을 쿡 찔렀다. 순간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내가 들고 온 김치, 마늘, 고추장 냄새가 그리 불쾌했을까. 나는 그냥 가족이 밥상에서 같이 웃으며 먹을 걸 생각했을 뿐인데 그날 밤 나는 서울의 작은 원룸에 혼자 앉아 있었다. 아들이 결혼 준비하느라 바쁘다고 숙소를 따로 잡아줬다. 창문 밖으로 네온사인이 반짝였다. 시골 냄새,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나는 평생 그 냄새 속에서 살았다. 논이 흙 냄새, 된장 익는 냄새, 장독대에 맴돌던 바람의 냄새. 그게 나였다. 내 인생의 향기였다. 그런데 이제 그게 부끄러운 냄새가 된 것이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마음 한쪽이 서늘해졌다. 며느리의 표정, 말투, 그리고 내 아들의 눈빛까지 모두 나를 낡은 세상의 일부로 보는 것 같았다. 그렇지만 나는 그때 몰랐다. 그 모욕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그날 이후로 나는 다시 내 자신을 찾아 나설 준비를 하게 되었다. 그동안 엄마로만 살았던 김순자가 아닌 여자로서, 사람으로서 나로 돌아가기 위한 여정이었다. 나는 어려서부터 도시라는 곳을 잘 몰랐다. 내 세상은 늘 논과 밭, 산, 그리고 바람이 전부였다. 20살에 결혼해서 21살에 처사들을 낳았다. 남편은 성실했지만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이는 늘 말했다. 순자야, 우리 조금만 더 버티면 잘 살 날 올 거야. 하지만 그 잘 살 날은 끝내 오지 않았다. 결혼하고 3년 뒤 남편이 운영하던 작은 비닐하우스 농사가 태풍으로 다 망했다. 그해 여름, 태풍, 로사가 지나가던 날이었다. 비닐하우스가 바람에 찢겨 나가고 수확하려던 오이가 다 썩어버렸다. 그때 손해본 돈이 800만 원이었다. 그 돈은 우리에게 전 재산이었다. 남편은 며칠을 밥도 못 먹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나는 그런 남편 옆에서 말없이 물을 끓였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내가 가족의 중심이 된 건 그 뒤로 나는 장터에 나가기 시작했다. 시골 읍내 장날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을 싸서 팔았다. 한 줄에 500원. 하루에 40줄 팔면 6만 원 남았다.
그걸로 아들 학용품 사고, 쌀 사고, 전기세를 냈다. 그 시절 내 손에는 항상 칼 냄새가 배어 있었다. 김밥 썰던 칼, 깨씹 자르던 칼, 장아찌 담그던 칼. 겨울이면 손이 트고 갈라져서 피가 나도 붕대를 감고 다시 김밥을 말았다. 그때 큰아들 민수는 6살이었다. 엄마, 오늘은 고기 먹어요? 그 말에 나는 늘 웃으며 대답했다. 응, 내일 장날 지나면 먹자. 하지만 대부분 그 약속은 지키지 못했다. 고기 한 근이 6,000원이었는데 그 돈으로는 쌀을 사는 게 먼저였으니까. 그렇게 몇 년이 흘러 남편이 병을 얻었다. 지독한 폐렴이었다. 병원에서는 항생제 값을 미리 내라고 했다. 12만 원. 나는 그 돈이 없어 친정에서 빌렸다. 순자야, 언제 갚을래? 한 달만 기다려줘요. 언니, 다음 장날 잘 팔리면 바로 갚을게요. 하지만 장날은 비가 왔고 김밥은 절반도 못 팔았다. 남편은 결국 그의 겨울을 넘기지 못했다. 그날 밤 장례식이 끝나고 아이들이 잠든 뒤 나는 방 한구석에서 조용히 울었다. 세상에 남은 건 나와 두 아들뿐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내가 쓰러지면 이 아이들도 끝이다. 그래서 다시 일어섰다. 그 후로는 김밥 대신 장아찌를 팔았다. 고추장 장아찌, 깨씹 장아찌, 마늘 장아찌. 서울 사람들에게 팔리면 가격이 2배였다. 그래서 새벽 3시에 기차를 타고 서울 남대문 시장에 올라갔다. 하루 12시간을 서서 팔고 저녁엔 다시 시골로 돌아왔다. 기차 안에서 잠이 쏟아지면 손에 든 장바구니가 떨어질 때까지 졸았다. 그렇게 10년을 살았다. 하루도 쉬지 않았다. 내 인생의 절반이 버티기였다. 아들이 대학에 붙었을 때 나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다. 등록금 350만 원. 그 돈을 내기 위해 나는 소 팔았다. 소는 우리 집의 마지막 자산이었다. 팔고 돌아오는 길에 눈이 내렸다. 그날 눈물인지 눈인지 구분이 안 됐다. 하지만 마음 한켠은 뿌듯했다. 이제 우리 민수는 나처럼 살지 않아도 되겠지. 그 시절 나는 매일 밤 같은 기도를 했다. 하느님, 제발 이 아이만은 저 같은 인생 살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내 모든 바람이었다. 내가 행복해지는 건 중요하지 않았다. 민수가 잘 되는 게 곧 내 행복이었다. 그런데 그게 내 착각이었다는 걸 나는 훗날 깨달았다. 내가 그렇게 모든 걸 바친 대가가 결국 시골 냄새 난다는 말 한마디로 돌아올 줄은 몰랐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사람이 아무리 참고 희생하고 버텨도 세상은 가끔 그런 마음을 모른 척한다는 걸. 민수가 대학에 합격하던 날, 나는 마당에서 손을 씻으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날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잘했어, 우리 아들. 나는 아무도 없는 마당에서 그렇게 중얼거렸다. 내 손톱 밑에는 여전히 흙이 밝혀 있었지만 마음은 세상 그 누구보다 깨끗했다. 민수는 서울로 올라갔다. 처음엔 자취방 보증금 500만 원이 필요했다. 나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마을에서 김장을 도와주고 밤에는 시장에서 설거지 일을 했다. 손이 불에 대어도 그냥 찬물에 담갔다가 다시 일했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요. 민수는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다. 엄마는 네가 공부만 잘하면 돼. 그때 나는 몰랐다. 그 말이 나를 얼마나 외롭게 만들었는지를. 서울에 올라간 아들은 점점 바빠졌다. 처음 몇 달은 매주 전화를 했다. 엄마, 이번 주엔 잘 지냈어요?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는 살 것 같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화는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엔 2달에 한 번으로 줄었다. 민수야, 밥은 챙겨 먹니? 응, 엄마, 나 바빠서. 나중에 전화할게. 그 짧은 말 뒤에 들리던 끊긴 신호음이 내 마음을 휑하게 만들었다. 그래도 나는 계속 도시로 반찬을 보냈다. 택배비가 0원 들었지만 아깝지 않았다. 된장찌개용 양념, 고등어 조림,
깨씹 장아찌, 그리고 직접 담근 고추장까지. 민수가 먹고 힘내길 바랐다. 그런데 어느 날 택배 상자가 반송되어 돌아왔다. 박스 위에는 수취인 부재라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한참 동안 그 도장을 바라봤다. 이 아이가 나 없이도 잘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려 했지만 마음속은 쓸쓸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민수가 사회인이 되었다. 대기업에 취직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마을 잔치를 열었다. 그날만큼은 내 인생의 보상이 온 것 같았다. 우리 아들이 이제 어엿한 회사원이 됐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떡을 돌리며 웃었지만 마음 한쪽은 허전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나는 멈추지 않았다. 매년 설과 추석이면 손수 음식을 싸서 서울로 갔다. 버스를 4시간 타고 지하철을 2번 갈아타야 했다. 그렇게 도착한 아들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다. 엄마? 또 오셨어요? 그냥 택배로 보내시지. 아들의 목소리에 약간의 짜증이 묻어 있었다. 나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그냥 얼굴 한번 보려고 왔다. 그때 며느리 될 지은이가 문을 살짝 열고 말했다. 어머님, 지금 좀 바빠서요. 나중에 다시 오세요. 나는 그 말이 그렇게 차갑게 들릴 줄 몰랐다. 지은의 얼굴은 예뻤지만 표정은 냉담했다. 그날 나는 들고 온 음식들을 문 앞에 두고 돌아섰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 다 컸지. 이젠 내가 필요 없지. 그때부터 나는 스스로를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이라 부르며 위로했다. 아들이 승진하면 마치 내가 상 받은 듯이 기뻤고, 며느리가 직장에서 잘 지낸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놓였다. 나는 늘 가족의 행복을 위해 살았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 인생에는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고 있었다. 친구들이 물었다. 순자야, 너는 내 인생이 없어? 그럴 때마다 나는 웃었다. 내 인생은 애들이야. 그 말이 자랑처럼 느껴졌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건 내 자기 위안이었다. 그런 세월이 30년을 흘렀다. 그동안 나는 한 번도 여행을 간 적이 없었다. 옷장엔 10년 된 잠바 한 벌뿐이었다. 유일한 취미는 장독대 닦기였다. 남들은 나를 성실한 어머니라고 불렀지만 내 속은 비어 있었다. 내가 바란 건 단 한 가지였다. 그 아이들이 나를 필요하다고 말해주는 것. 하지만 그 말은 끝내 듣지 못했다. 그리고 결국 그 결핍은 시골 냄새 난다는 말 한마디에 무너졌다. 내 모든 희생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그 모욕이 나를 다시 깨웠다. 그 말은 내 인생의 2번째 시작이었다. 며느리 지은이 내게 시골 냄새 난다고 했던 그날 이후 나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그 말은 단순한 한마디가 아니었다. 그건 내가 살아온 세월, 내가 쌓아 올린 모든 노력이 촌스럽고 낡은 것으로 평가받았다는 뜻이었다. 며칠 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그렇게 지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손수 만든 장아찌며 반찬을 싸서 다시 서울로 올라갔다. 그때는 단순히 사과를 받고 싶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한마디쯤 듣고 싶었다. 서울 아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이 열렸다. 지은은 여전히 깔끔한 차림이었다. 어머님, 또 오셨어요? 그 말의 어조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냥 반찬 좀 가져왔어. 지난번 김치 맛없다고 해서 새로 담갔지. 지은은 냉장고 문을 열며 말했다. 근데요, 이런 거 굳이 안 보내셔도 돼요. 저희 요즘 밀키트 써요. 냄새도 덜 나고 간편하거든요. 그 순간 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밀키트. 그 단어가 그렇게 차갑게 들릴 줄은 몰랐다. 나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지은아, 엄마가 손수 만든 건데 냄새가 싫었니? 지은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무심하게 대답했다. 솔직히요, 좀 그렇죠. 시골 냄새도 그렇고 냉장고에 넣으면
다른 음식의 냄새 배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거실에서 아들 민수가 나왔다.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지은이 힘들어요. 그 말은 내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수야, 너한텐 엄마 냄새도 싫으니?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한숨을 내쉬며 방으로 들어갔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내 인생의 마지막 문이 닫히는 소리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역 근처 찜질방에서 잠을 청했다. 몸은 피곤했지만 눈은 감기지 않았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평생 그 아이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 존재 자체가 불편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찜질방 벽에 걸린 TV에서는 한 중년 여성이 나와 자신이 인생을 새로 시작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내가 나를 돌보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했다. 그래, 나도 이제 나를 돌볼 때가 됐구나. 며칠 후 나는 시골로 내려왔다. 하지만 그날 이후 마음이 변했다. 이제는 단순히 참거나 기다리거나 용서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내 인생을 다시 찾기로 했다. 우선 내 집을 고치기로 했다. 낡은 지붕을 손보고 오래된 장독대를 깨끗이 닦았다. 시장에서 허브 씨앗을 사와서 마당에 심었다. 이제 냄새가 나도 이건 내 냄새야.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흙을 손끝으로 눌렀다. 그 순간 묘한 힘이 느껴졌다. 며칠 뒤 마을 할머니들이 내 집을 찾아왔다. 순자야, 너 요즘 얼굴이 달라졌다. 그래요? 아, 그냥 조금 마음 정리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내 안에는 새로운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내가 냄새로 평가받을 인생이 아니라는 걸. 그 냄새는 내가 살아온 증거였다. 흙의 냄새, 된장의 냄새, 땀의 냄새, 그리고 사랑의 냄새. 그건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 한 달쯤 지나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지은이 임신했어요. 그 소식에 나는 기뻤다. 그래? 아이고, 잘 됐다. 엄마가 미역국 끓여줄게. 그러자 아들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런 건 필요 없어요. 그냥 쉬세요. 그 말에 나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손끝이 떨렸다. 나는 이제 완전히 가족의 바깥에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다. 눈물이 아니라 묘한 결심이 내 안에서 끌어올랐다. 그래, 이제 나도 나답게 살아보자. 그날 밤 나는 마을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젊은 사장님이 내 손맛을 알아봤다. 순자 이모, 이 된장찌개 진짜 맛있어요. 메뉴로 내줘. 그 말에 나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다. 누군가 내 음식을 냄새난다고 하지 않고 맛있다고 말해준 건 참 오랜만이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서울의 불빛보다 시골의 별빛이 더 따뜻했다.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다. 내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내 인생의 봄은 그렇게 조용히 찾아왔. 남들은 내가 늦었다고 했지만 내겐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계절이었다. 마을 카페에서 일한 지 석 달째 되던 날, 사장님이 내게 말했다. 이모, 손님들이 자꾸 이모 된장찌개 찾으세요. 메뉴 이름을 순자 된장찌개로 할까요? 나는 잠시 멈칫했다. 내 이름이 메뉴에 걸린다는 건 내 삶이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뜻이었다.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죠.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섰다. 주름진 얼굴, 거칠어진 손.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모습이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았다. 이 손으로 나는 세상을 버텼고 가족을 키웠고 그리고 다시 일어섰다. 카페는 점점 인기가 많아졌다. 서울에서 여행 온 젊은 사람들도 일부러 들러 내 음식을 먹었다. 이모, 이 된장찌개 어디서 배웠어요? 그냥 인생에서 배웠지. 그렇게 말하면 손님들이 웃었다. 나는 그 웃음이 참 좋았다. 그 즈음 며느리 지은이 아기를 낳았다.
손자였다.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아기 보러 오실래요? 나는 잠시 말이 막혔다. 그동안 들었던 차가운 말들이 떠올랐지만 이내 마음을 고쳐먹었다. 그래, 가야지. 그래도 내 손주인데. 서울 병원으로 올라갔다. 지은은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엔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어머님, 오셨어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응, 수고 많았네. 힘들었지?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생각보다 많이 아프네요. 그 말에 나는 조용히 미역국을 꺼냈다. 이거 내 위해 끓였어. 시골 된장 넣고 바다 미역으로 끓인 거야. 지은은 냄새를 맡더니 잠시 멈췄다. 그 표정엔 놀라움이 스쳤다. 냄새가 좋네요. 그 한마디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그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냄새가 좋다. 그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내 삶을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며칠 뒤 지은이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아기를 안았다. 작은 손, 따뜻한 체온, 부드러운 숨결. 그 순간 세상 모든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느낌이었다. 이 아이 이름은 뭐니? 민호요. 민호.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이상하게 내 마음이 차분해졌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 서울을 오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엔 시골 엄마로서가 아니라 순자라는 이름으로. 내 반찬을 카페 손님들이 좋아하자 민수가 제안을 했다. 엄마, 그 된장찌개랑 반찬들 도시락으로 팔아보면 어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잠시 믿기지 않았다. 그 아들이, 내 냄새를 부끄러워하던 그 아들이 내 음식을 상품으로 만들고 싶다니. 나는 조용히 웃었다. 그래, 해보자. 그렇게 순자밥상이라는 이름의 도시락 가게가 생겼다. 메뉴는 단 3가지였다. 된장찌개, 고등어조림, 깨씹 장아찌. 처음엔 하루에 10개도 안 팔렸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주문이 늘어났다. 어느 날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지역 맛집 소개 코너인데요. 순자 밥상 이야기를 다뤄도 될까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냄새나는 밥상이지만 괜찮다면요. 촬영이 끝나고 방송이 나간 다음 날 지은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머님, 방송 봤어요. 정말 멋졌어요. 제가 몰랐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강한 분이신지. 나는 천천히 답장을 보냈다. 그래, 고맙다. 냄새가 난다는 건 살아있다는 뜻이야. 그날 밤 지은이 직접 내 카페에 찾아왔다. 어머님, 저 미안했어요. 그녀의 눈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괜찮아. 사람은 다 몰랐다가 배우면서 살아가는 거지.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이제 그 냄새 좋아요. 집에서 그리워질 때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조용히 웃었다. 그날 카페 문을 닫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빛이 유난히 맑았다. 그리고 나는 속삭였다. 이제야 알겠네. 내 인생의 향기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는 걸. 가을이 깊어갈수록 내 손끝의 주름은 더 짙어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맑아졌다. 이제는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진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카페 문을 열고 된장찌개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울 때면 그래, 이게 내 삶이지. 하고 미소가 절로 나왔다. 가끔 손님들이 묻는다. 이모, 이 냄새 왜 이렇게 따뜻해요? 나는 대답한다. 그건 아마 사람이 오래 버텨서 나는 냄새일 거예요. 민수는 여전히 바쁘게 살고 지은은 육아에 정신이 없지만 이제는 둘 다 내게 전화를 자주 건다. 엄마, 반찬 좀 더 보내주세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내려가도 돼요? 그럴 때마다 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된장을 푼다. 이제 그 냄새가 누군가의 집 냄새가 된 것이다. 어느 날 민호가 처음으로 내게 말을 걸었다. 할머니, 냄새 좋아요. 나는 그 말에 잠시 멈췄다.
그 작은 입에서 흘러나온 말 한마디가 내 평생의 상처를 다 덮어주는 듯했다. 그래, 결국 세상은 돌아온다. 냄새로 버림받았던 내가 이제 냄새로 사랑받고 있었다. 저녁 무렵 나는 가게 앞 평상에 앉아 해지는 하늘을 바라봤다. 붉은 노을이 산에 걸리고 된장 냄새가 바람에 실려나갔다. 그 냄새가 멀리 퍼지는 걸 보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 인생의 냄새야. 어디든 가서 머물러라.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따뜻하게 남아라. 그때 문득 젊은 시절의 내가 떠올랐다. 남편의 눈치를 보고 며느리에게 상처받고 세상 앞에서 작아졌던 그 시절의 나. 그때 나는 이렇게 말했다. 이 냄새가 부끄럽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삶의 냄새란 내가 살아온 시간의 증거라는 걸. 그 냄새 속엔 눈물도 있고 웃음도 있고 사랑도 있었다. 밤이 깊어지고 별이 하나둘 떠올랐다. 나는 하늘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다. 그래, 나는 괜찮아. 이 냄새와 함께 살았고 이 냄새로 사랑받았으니까. 바람이 스쳐 지나갔다. 그 속에는 된장 냄새와 흙 냄새, 그리고 내 삶의 온기가 함께 섞여 있었다. 그 순간 나는 확실히 느꼈다. 이제야 진짜 나로 살아간다는 걸.